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로 비문의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또 5개 부처 장관은 모두 관료나 전문가로 교체돼 관리형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친문 핵심인 4선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국 의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려고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미국에서는 백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3차 접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수출 제한이 연장되면 국내 백신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이 모레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도록 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 안산 그리너스 FC가 입단 테스트에서 탈락했던 선수를 영입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윗선에 입김이 작용했다는 구단 관계자의 녹취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작년에 국장이 그렇게 말았는데 그게 당장 이랬을 것 같아.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5년 만에 선거 첫 패배의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 청와대, 여당 인사가 한꺼번에 교체됐습니다. 이 선거 이후에 국정기조가 바뀔까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냈는데요. 내각과 청와대는 민심을 반영한 소통과 통합, 당은 지지층 결집에 무게가 쏠렸습니다. 먼저 사실상 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대통령의 선택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대구 출신의 중도 성향의 4선 의원이죠. 일성은 대통령에게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였습니다. 개각도 있었는데 정치인은 한 명도 없이 관료와 전문가로만 채워졌습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했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의 김 후보자는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수도권을 떠나 여권 약세 지역인 대구에서 당선된 4선 국회의원입니다. 중도 이미지가 강한 국민 통합형 인사로 꼽힙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5개 부처 장관도 교체됐습니다. LH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고용노동부 장관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엔 박준영 차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모두 정치인이 아닌 관료나 전문가 출신으로 1주택 혹은 무주택자입니다. 갈등 요인이 적은 비문 인사와 관료 발탁으로 돌아선 민심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분간 국무총리 대행을 맡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되는 대로 홍 부총리도 교체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청와대 인사도 좀 보겠습니다. 친문 인사가 주로 맡았던 정무수석 자리에 비문 이철희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임기 말 관리형 비서실로 개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최성 기자입니다. 친문 강성인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이 재보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8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후임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비문 인사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이 신임 수석은 2년 전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부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너무 주장이 달라집니다. 이 수석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균형감과 쇄신 이미지 강화를 위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창열 사회수석은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으로 옮겼고 후임 사회수석에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인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가 내정됐습니다. 신설된 방역기획관에는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20대 국회 원내 대변인을 지낸 박경미 교육비서관을 대변인에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의를 밝힌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교체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반면 여당의 선택은 청와대와 달리 다시 친문이었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친문 핵심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개혁의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 검찰 개혁을 비롯해 지지층 결집 행보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 친문 세력의 힘은 여전했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사선 윤호중 의원은 169표 중 과반 이상인 104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비주류로 꼽히는 86그룹 박안주 의원은 선거 참패 이후 쇄신론을 앞세워 추격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선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이해찬 전 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낸 친문 핵심으로 꼽힙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가 보궐선거 패배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공수처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를 주도한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재분배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협치와 개혁 선택하려면 저는 개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말은 저희가 선택할 그 대안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수정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까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그럼 왜 당은 친문을, 청와대는 비문 인사를 선택했을까요? 그 의문을 푸는 단초가 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30%, 역대 최저로 떨어졌는데 당 지지율보다 더 낮아진 것도 처음입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첫 주까지만 해도 40%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백신 수급 문제까지 터지면서 계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과 같은 31%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떨어진 건 지난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레임덕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기 정권 창출에 대통령이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당의 자산보다는 부채라고 인식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3년 차인 지난 2016년 9월 2주 차에 최순실과 미르재단과의 연루 의혹 등이 터지면서 새누리당과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인 지난 2012년 1분기에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지지율이 역전됩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오늘 하루 청와대 정부 여당, 이른바 당정청 동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네,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청와대와 당이 시소에 올라 있는데요. 그동안 청와대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흔들흔들 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당 쪽으로 확실히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인사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당의 시간이다. 사람도 힘도 당에 실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죠. 이제 청와대와 내각 인사부터 보면요. 이제 총리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TK 출신, 심지어 이 과거 한나라당에도 있었던 김부겸 전 장관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총리들의 좀 면면을 보면요. 모두 호남 출신이었잖아요. 김부겸 후보자는 대구 경북 출신이고 비문재인계로 분류가 됩니다. 김 후보자가 하마평에 올라오긴 했었지만 처음부터 유력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진 후에 통합형 인사로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총리 지명 소감을 밝힌 뒤에 직접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내각 인사는 모두 관료로 채워졌죠. 비문계와 전문성 있는 관료 인사로 청와대와 정부는 통합, 대국민 소통, 안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한 건데요. 다만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관리형으로 돌아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내각에 당초 정치인도 검토는 됐었는데 친문 핵심 인사들이 당에 남는 걸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어쨌건 이 청와대와 정부 인사를 보면 이 재보선 민심을 반영해서 이 국정 기조가 좀 바뀌나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이 한 발언을 한번 보면요.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했다면서 개각의 의미를 설명을 했거든요. 청와대와 정부는 선거 민심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달라진 모양새를 취했다 이렇게 본다면 당은 오히려 친문 주류로 더욱 똘똘 뭉친 모습입니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에 친문 강성으로 분류되는 윤호중 의원이 뽑혔습니다. 쇄신하다가 분열하고 혼란이 오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 개혁을 마무리하고 안정 또는 질서 있는 쇄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이미 대선 준비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당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다음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 싸움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고 우선은 결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동산이나 검찰개혁 이런 이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의 바퀴를 멈춰선 안 된다. 이 말에서도 느껴지시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검찰개혁 특위위원장까지 맡았던 만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필요하면 미세 조정하겠다라고 밝혀왔던 만큼 현 정부의 큰 기조는 흔들지 않겠지만 당이 주도권을 잡고 일부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선거에서는 이제 패배를 했잖아요. 네. 국정 기조가 계속 지금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턴을 좀 하는 겁니까? 네, 국정 기조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요. 당청 관계에서 주도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서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는데요.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친문재인계가 많아서 사실상 친문 주류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당정청 원팀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예전엔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당이 따라갔다면 이젠 당이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당청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 한미회담 개최 소식이 발표될 즈음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북한에 불필요한 양보를 하고 표현의 자유도 침묵시켰다.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미국 의원들의 발언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화상으로 열린 미국 의회 산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I do believe, however, that the power that had been given to the Moon administration, including a super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led to a gross overstepping of its authority. In addition to passing laws which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원은 민주주의를 언급합니다. Personally, I hope the Assembly decides to fix the bill. Again, that's the advantage of living in a democracy. 청문회에 앞서 미 국무부 관계자도 채널A에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 법의 재검토를 고려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려고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이어졌고 We cannot reward bad behavior by silencing free speech and offering unwarranted concessions.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President Moon is restricting freedom, and indeed he's attacking the notions of democratic rule. 대북 전단 효과를 두고 반대 의견도 펼쳐졌습니다.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 Do you think that kind of leaflet improves North Korean human rights? 청문회 결과를 전해들은 우리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이행하고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에 잇따른 강경 발언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었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합당 대신 통합한다로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 통합에 반대해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희망이 안 보인다며 혹평을 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찬성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를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합당을 찬성한다, 통합을 찬성한다 이런 결정이 있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비공개 토론에서 합당 찬성으로 결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 의원이 합당이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해 표현이 통합으로 바뀌었습니다. 101석 국민의힘과 3석 국민의당 간 동등한 조건으로 합당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통합이라는 대원칙에만 동의한 것이라 통합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혁신과 쇄신이 먼저라며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부정적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의 힘을 통합을 하라고 지금 오세훈이 시장 당선시킨 적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선 조언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계획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좋은 말씀도 듣고 하겠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신당 창당에 대해 정치 안 할 사람인데 무슨 당을 만드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과 백신 관련 속보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광주와 전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져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이계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된 겁니다. 이 직원은 지난 6일 지역구 당원 32명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유세장에 다녀왔고 다음 날엔 동료 당원 6명과 함께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가정집을 가서 식사를 했어요. 7명이 지금 광고를 국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씩 카드를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전부터 저희가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지역구 당원과 주민 등 10명이 감염됐고 광주에서도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면서 해당 직원과 밀 접촉했던 이계호 의원 역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 이 의원은 광주 전남 지역을 돌며 결혼식과 장례식, 농업인 행사 등을 연이어 참가했습니다. 당시 행사인 김용록 전남지사와 한평, 화순군수, 농협중앙회 회장 등도 동석했습니다. 단체장들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업무에 복귀했지만 접촉자가 100명 이상이어서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왔지. 어제 일주일 다 돼가잖아. 근데 아무 증상 없어도 백주먹게 가서 그냥 검사 맞고 나온다. 이 의원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돼 깊이 사과한다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치료받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하자 담양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화이자와 모더나, mRNA 기술로 만든 이 두 가지 백신 우리는 아직 많이 확보 못했죠. 백신을 온전한 바이러스 형태로 주입하는 기존 방식 백신들은 혈전 파동을 겪고 있는데 mRNA는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mRNA는 바이러스 전체가 아니라 유전 물질 일부를 인체에 주입해서 항체를 만든다는 점이 새로운데요. 워낙 혁신 기술이라 이 기술로 백신을 만든 박사가 올해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도 가장 빠르게 대응이 가능해서 웃돈을 주고라도 지금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확보 전망 불투명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못 구해서 난리고 미국이 2차 접종이 끝난 국민들에게 3차 접종까지 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우리 몫은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는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첫 접종을 시작해 이미 3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 미국 정부는 1,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마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Finally, we are planning for potential booster doses of vaccines if they are needed. 기존 백신의 효능을 강화하거나 특정 변이 바이러스까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미 백신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에서 3차 접종을 위해 수출 제한을 연장한다면 안 그래도 감은 국내 백신 수급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러시아 백신도 도입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이 국제학술지 랜싯을 통해 91%의 효능을 인정받은 만큼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오는 8월부터 국내 위탁 생산을 하기로 한 백신은 러시아 백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제 백신 수급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내 한 제약사가 백신 대량 위탁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때마침 제약사 한 곳에서 8월부터 러시아 백신을 대량 위탁 생산한다고 밝혀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이 점쳐졌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계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며 어떤 백신인지는 밝히지 않아 설익은 발표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보기관 모사드까지 동원해서 화이자와 모더나를 초기에 대량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그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빨라졌고 모레부터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어떤지 한수아 기자가 현지 교민에게 들어봤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흥에 겨워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축제가 열린 겁니다. 일부는 마스크를 썼지만 쓰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되는 이스라엘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란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사람의 표정을 못 읽잖아요. 이웃과 이웃에 대한 표정과 이렇게 사람 사는 예의와 그게 느껴지니까 진짜 이게 사람 사는 사회라는 걸 느껴요. 가끔 외출할 때 깜빡했던 마스크 때문에 느꼈던 불안감도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이제 차에다가 마스크를 두고 미처 안 쓰면 막 사람들이 범죄인 취급하고 막 피해가고 그랬는데 정말 살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즐거움은 해외여행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공항에 지인분을 배웅하러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예, 일단 그린 패스가 있어야 해외 여행이 가능하고 몇 나라는 지금이라도 제가 티켓을 사가지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코로나 초기 대응 부실로 위기에 몰렸던 이스라엘이지만 백신의 힘은 컸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57%를 넘었고 당국의 승인이 떨어지면 10대 청소년 접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We have shown that there is a path back to normalcy. 다음 달 23일부터 백신을 맞은 관광객 가운데 단체 여행객은 이스라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여랑야랑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승부수 주사기가 보이네요. 네, 경기도가 독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백신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 정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신의 공급과 그리고 예방접종은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안 되는 걸 뭐 한다고 한 건가요? 네, 경기도 나름대로 독자 도입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 지사 측은 정부와 따로 움직인다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미국, 영국 말고 다른 국가 백신 도입을 제한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말고 잘 없는데 다른 나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네, 경기도청 관계자는 러시아 백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경기도청은 러시아 백신을 위탁 생산 중인 한국 업체에 연락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아직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결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혼선을 주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일부 지자체장들의 즉흥적 이벤트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장애만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이 지사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글이 쏟아졌습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레임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며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도 논란을 예상을 했을 텐데 이거 감수하고 이야기한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백신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 지사가 러시아 백신 대안을 제시하면서 백신 이슈를 주도하고 방역과 민생을 챙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백신 수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권 후보로서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행보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5%와 1%, 네. 이게 두 전직 국무총리네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사퇴하고 대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 큰 뜻을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어제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대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문제는 지지율이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로 양강 체제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5%, 정세균 전 총리는 1%를 기록했습니다. 총리 출신들이 유독 지지율이 안 나오네요. 네, 총리 징크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총리 출신은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회창 전 총리, 고건 전 총리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대통령과 차별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보통 대선 주자들은 현직 대통령 비판, 현 정부 비판을 통해 인기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총리 출신 대선 주자들은 정권 공동 책임자로서 대통령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주자들보다 힘이 더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측근 의원들과 만남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2인자를 했는데 다른 소리하는 것은 사기라고 얘기한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이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총리를 딱 그만둔 게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총리 징크스를 두 사람이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총리가 아니라 이낙연 정부, 정세균 정부의 비전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채널A 탐사보도팀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리그 2부에 소속된 안산 그리너스 FC, 경기도 안산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입니다. 그런데 입단 테스트에서 탈락했던 선수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이서연 기자가 문제가 됐던 입단 테스트 당시 평가표를 살펴봤습니다. 2017년 창단한 안산 그리너스 FC는 지난해 12월 선수 영입을 위한 비공개 입단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67명의 선수가 지원해 1차 테스트에서 14명을 추린 뒤 2차 테스트를 통해 최종 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리그 시작 직전인 지난달 31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차 테스트에서 탈락했던 공격수 A 선수가 추가로 깜짝 영입된 겁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평가 결과를 보면
A 선수는 1차 테스트에서 중위권인 C등급을 받아 2차 테스트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1차를 통과한 뒤 2차 테스트에서 떨어진 선수가 12명이고 1차와 2차 테스트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고 탈락한 선수도 2명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공정성 문제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시의원이 A씨를 특별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별세씨는 안산 출신들을 좀 띄웠으면 좋겠다. 2명 정도 제가 테스트를 하라는 것 같아요. 최근 경찰엔 구단의 선수 영입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이 들어왔으니까 자꾸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어쨌든 제가 온 거예요. 안산 그리너스 FC와 관련해선 윤하섭 안산시장의 측근들이 구단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실력이 안 되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구단 내에서도 당연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구단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경찰은 실제로 윗선이 관련된 비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입단 테스트를 지켜본 한 구단 관계자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A 선수 발탁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팀이 약한데 전력에 도움이 되는 걸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구단 내 또 다른 관계자들도 끝까지 반대했지만 지난달 31일 구단이 갑작스럽게 A 선수의 추가 영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받지 말자고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구단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갖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았는데 원장님 작년에 밀었던 것 같아. 윗선으로 지목되는 인물 중엔 김복식 단장이 있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윤화섭 안산시장 캠프의 총괄조직 본부장을 거친 뒤 지난해부터 안산 그리너스 FC 단장을 맡아왔습니다. 구단 측은 A 선수가 안산 출신이고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영입했을 뿐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A 선수 영입 과정에 구단 윗선의 압력이나 비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택배 트럭의 지상 출입을 놓고 갈등을 빚던 아파트 속보입니다. 택배 기사들이 집 앞 택배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강경카드를 꺼내들었었죠. 결국 철회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현재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한 택배 차량. 택배 기사가 손수레에 상자들을 싣더니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1일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택배 트럭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뒤 택배 노조가 집 앞 배송 중단이란 강경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틀 만에 집 앞 배송을 재개한 겁니다. 노조는 항의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송을 시작했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엔 택배사 이용을 거부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원칙하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택배기사들에 대해서 개별 배송을 하기로. 노조는 대신 사태 해결이 될 때까지 단지 앞에서 촛불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택배기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다시 집 앞 배송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입주민들은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일부 입주민 사이에선 노조 대응에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럼 택배를 시켰나. 제가 가면서 솔직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돈 내 건 다 내고 택배비 다 냈는데. 노조는 또 이번 사태에 택배 회사들이 손을 놓고 있다며 총파업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어젯밤 전북 전주에서 뺑소니 차량이 피해자를 매달고 1km 이상을 질주했습니다. 아찔한 상황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SUV 차량이 속도를 내며 횡단보도를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니 차량 보닛 위에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차량에 사람이 매달려 가고 있고
엔진룸 위에 사람이 있는데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신고를 사람을 매단 차량이 도로를 달린 건 어젯밤 11시 15분쯤. 피해자는 난폭 운전에 항의했더니 운전자가 길에 서 있던 자신을 치고 달아났다고 말합니다. 달아났던 운전자는 이후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차를 막아서자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다치기 싫어가지고 본네트를 잡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매달리는 와중에도 계속 사람한테 살려달라 말하고 제발 좀 멈춰달라 그래요. 운전자는 피해자를 매달고 1.1km나 달렸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정차할때쯤에 차량만이 지나가는 신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터레트를 밟은 거예요. 피해자를 매단 채 달리던 운전자는 이 대로변에 멈춰섰고 피해자는 이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가 떨어지자 다시 차를 몰고 달아났고 주변 행인들이 차를 멈춰 세운 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고 왼쪽 발 뒤꿈치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도주치상 혐의로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검사 13명을 임명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뽑기로 한 인원의 절반 수준이고 수사 경험이 있는 인물은 4명뿐이어서 벌써부터 반쪽 공수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임명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는 모두 13명.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석 달 만에 수사검사를 채용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임명장 최석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에 임한 2021년 4월 16일 대통령 문재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들에게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보며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간다는 뜻의 호시우행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부족한 인적 물적 한계를 극복하자는 주문을 한 겁니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의 절반만 채운 반쪽 상태입니다. 검찰 출신 4명을 제외하면 수사 경험도 없습니다. 검사 선발 인원이 적은데 좀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켜보시죠. 공수처는 검찰 소속 검사를 교육하는 기관인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의 신임 검사들의 교육을 맡길 계획입니다. 신임 검사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면 1호 사건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영 검사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지만 한 달째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잡음도 여전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논란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중국인이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된 후 식당 김치에 손이 안 간다는 분들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중국산 김치 기생충알 검출 파동, 2013년 중국산 김치 식중독균 검출 사건. 충격적인 사건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김치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2009년 14만 8천 톤이던 수입 김치 물량은 10년 만에 2배 이상이 뛰었는데 99.9%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알몸 배추 동영상이 논란이 됐던 지난달도 중국산 김치 수입은 전년보다 20% 늘었습니다. 불안감과 달리 수입이 줄지 않은 건 낮은 단가 때문입니다. 제가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마트에서 국산 김치를 각각 구해봤는데요. 중국산 김치는 큰 고춧가루와 자극적인 새빨간색이 특징입니다. 평균 단가의 경우 중국산 김치는 1kg당 863원, 국산 김치는 2,872원으로 3배가 더 비쌉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식당들은 중국산 김치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자재값 올라가지고 남치도 안 하게 노가다 쓰는 게 나죠. 중국산은 9,000원, 만원, 11,000원, 12,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10kg당. 식자재 가격마저 급증한 상황에서 재료비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안 주기에는 야박하고 하니까 좀 단가 좀 낮은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카파라고 장사할 수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서 넣어갖고 미쳐가면서 장사는 못 하잖아요. 식약처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김치 제조업소 109곳을 모두 현지 실사하고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인 해썹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운행중 자동차 안에서 영화 감상도 가능해질까요? 실제로 계기판과 버튼 대신 이 대형 스크린이 실내 전면을 꽉 채우며 달리는 응접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첫 전용 전기차입니다. 세계 신기록인 주행거리 770km도 놀랍지만 조수석까지 이어진 엄청난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단연 눈에 띕니다. Watch a movie on the co-driver screen. One day, this could be your home cinema on the road. 미국의 팝스타 엘리샤 키스를 행사 전면에 내세운 이유입니다. 일본 혼다는 앞좌석 전면에 5개의 디스플레이를, 중국 바이토는 48인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파격적인 전기차도 내놨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최근 나온 내연기관 자동차 역시 계기판과 조작 버튼을 줄이고 대신 디스플레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공조 통합 조작계 등을 통해 마치 프리미엄 라운지와 같은 고품격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는 2016년 6조 원대에서 지난해 7조 원을 돌파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2025년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가까워질수록 변화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카에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에 연계되는 이런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 달리는 응접실, 사무실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4월의 용돈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달에 풀리는 기업들의 주식 배당금이 33조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역대 최대 규모 13조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요. 처음 배당금을 받아본 초보 투자자들은 이 돈으로 뭘 할지 조현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종합개미운동, 영끌 이런 신조어부터 급기야 주식 투자할 때 듣는 자신만의 노래 공유까지 주식 열풍 속에 오늘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원대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1년 전보다 10조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1,932원, 주당 354원에 특별배당금 주당 1,578원이 더해진 액수입니다. 만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보통주 100주를 갖고 있다면 배당금은 19만 3,200원이 됩니다. 단, 소득세와 주민세 15.4%가 빠진 금액이 주식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음 주식 투자에 나선 사람들에겐 쏠쏠한 용돈인 셈입니다. 소액이었지만 그래도 용돈 받은 것 마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치킨이라도 시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투자의 재미를 맛본 가운데 배당금 재투자까지 고민합니다. 투자에 대한 재미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받은 배당금도 역시 주식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신한지주와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530개 기업도 이번 달 33조 원에 달하는 배당에 나섭니다. 배당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흘러와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향선입니다. 네, 올림픽 금메달보다 국가대표 되는 것이 더 어려운 종목이 양궁이라죠. 그에 못지않은 종목, 쇼트트랙입니다. 대회 때마다 우승자가 달라지는데 잠깐 방심했다간 뒤엉켜 넘어지고 실격당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여자 1000m 결승, 선두를 달리던 심석희. 김아랑이 인코스로 추월하려 하자 막아서며 엉킵니다. 김아랑이 바깥으로 빠졌고 심석희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혼란을 틈타 추월한 최민정이 1위로 골인했습니다. 심석희는 실격당했습니다. 한 달 전 1500m 경기에서 최민정이 실격한 반면 심석희가 우승했던 모습과 180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심석희가 차지한 여자부 1000m, 1500m 우승은
이번엔 최민정, 김아랑이 나눠 가졌습니다. 최민정은 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리 싸움이 치열한 여자 쇼트트랙. 다음 달이면 내년 베이징 올림픽 선발전이 열리는데 누구 하나 마음 놓고 우승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기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당연한 1등은 항상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작은 실수들이 크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부는 간판 선수였던 임효준의 중국 귀화로 전력 공백이 커졌습니다.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헌은 오랜만에 공식 경기에 나와 부정 출발로 실격 처리됐습니다. 대표 선발전까지 부상 완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요란한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업구 주변의 강한 회전력으로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과 동해상에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오늘 밤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 없겠습니다. 비는 내일 다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곳곳에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로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함께 내리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비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는 데에다 기온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대부분 15도에서 17도에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황사 소식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이 주말 내내 일교차가 크고 공기가 탁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힘쓰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이 동네 슈퍼나 약국에서 백신을 골라 맞는 동안 전 세계 50개국에선 아직 단 한 명도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주로 미국에 공급되면서 전 세계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죠.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제발 백신 기술을 공유해달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까지 보냈는데요. 인류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미국의 포용 리더십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한마디 캡틴 아메리카의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